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분석하시는, 수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수사반장 고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호상마입니다. 네. 예. 누가 어떤 말이 진실인가, 누구의 말이 맞는가, 예. 이런 거 할 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로 말이 180도 다를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동안 한 20년 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촉이라고나 할까요? 감이라고나 예. 할까나 또는 원칙이라고나 할까? 어떤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촉.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거짓말하는 사람. 네. 제가 이제 요즘 학교 감사를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경기도교육청. 정말 제가 놀라운데 처음에 학교를 딱 감사하기 위해서 학교를 딱 들어서면 그 학교에서 뭐가 딱 보이면요. 아, 이 학교의 문제점이 뭐구나를 딱 느껴요. 우와. 저게 이 학교에 뭔가 문제. 그래서 물어보면 무슨 점쟁이처럼 진짜 다 맞는 걸 보고 저도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일단 맑지가 않아요. 맑지 않아요. 막지가 않다. 네, 눈빛도 맑지 않고 얼굴색도 맑지 않고. 네. 그러고 오히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자기가 그 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 해요. 정말요?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늘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의 기억만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때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통상의 아마추어 거짓말쟁이 하는 거고, 이제 국정원급 정도 되는 이제 거짓말장이들은 네. 뭐든지 상황에 맞게 꾸미고 만들어서 나중에 가서는 역사적 미스테리로 만드는데 결국은 그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을 불신케 만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대한민국 전부의 불행이에요.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도청하지 않았다, 감시하지 않았다. 누가 믿냐고요? 누가 이걸. 믿냐고요. 누가 믿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했네 이런 거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했네 이런 거고. 네. 이게 돌아가신 분들 참 안 됐습니다만 참 도대체 조직에 충성하는 것, 조직에 그렇죠. 충성하는 것은 그 조직에 충성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국가를 보호하는 거다. 그건 그렇죠. 조직을 보호하는 것과 그 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얘기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저희는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여하간 돌아가신 분의 가슴 아픈 애도 슬픔 이거야 뭐 인지상정으로 다들 느끼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도는 애도고 네. 진실은 진실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면서 왜 삭제했느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했든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범죄 행위죠. 그럼요. 네. 그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여주겠다.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20년 이상의 사이버 전문가라며요. 네. 삭제할 걸, 그러니까 복원시킬 수 있는 걸 왜 삭제합니까? 제가 볼 때는 복원시킬 수 있는 거를 굳이 삭제하고 삭제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고. 네. 여하간 핵심은 누구를 사찰했는지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은 그게 다 거기 연결돼 있는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네. 국가 전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지금 나라를 운영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법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것
큰 것일수록 큰 조직일수록 더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역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충분히 할 얘기가 있을 테고요. 오늘은 공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사적인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공권력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찰 이야기입니다. 네, 시작은 이제 사적인 얘기였는데 예. 네. 구로구 사채업소 여직원 피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 언뜻 보면은 이렇게 구로구 사채업소 여직원 피살 사건. 네. 예. 때는 1999년. 세월 참 빨리 갔어요. 1999년이군요. 예. 99년에 형님은? 1999년에 저는 노래마을 그만두고 솔로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아직 1집 앨범도 내지 못한 그런 불안한 상태에 좋게 얘기하면은 풀이었고 나쁘게 하면 반백수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결혼하셨을 땐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형수님이 걱정 많이 하셨겠습니다. 걱정 많이 했겠죠. 반백수로. 예, 결혼한 분이. 그런데 노래마을 시절에 결국 그 소속은 있었지만 거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도요? 오히려 폐가 됐었기 때문에 솔로로 나왔을 때 기뻐했어요. 아이고 참 저희가 그때 이런 얘기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IMF 터졌었잖아요. 97년도 8년도인가요? 그때 97년 12월 달에.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건 98년도에 이제 빠바방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재야단체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재야단체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라고. 전국연합. 예, 약칭 전국연합. 그렇죠. 거기 인권위원회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한 달에 받는 그 활동비라고 부르죠. 우리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라고 불렀거든요. 월급이라고 하기 좀 민망했으니까. 아니, 저희는 누가 채용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고용된 게 아니라 운동가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비 쪼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활동비를 받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게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우와. 97년도 8년도에. 네. 그때니까 30만 원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때도 아니죠. 30만 원, 지금도 30만 원이죠. 뭐. 네.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렇게 큰 게 아니라 그 사실은 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택도 없는 돈이죠. 그럼요. 이때 저도 애가 6살 네. 가정이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둘째가 막 태어날 때였죠. 98년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그런데 IMF 탁 터지고 나서 갑자기 저희가 그전에는 빈민층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생활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활동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백수로 막 있는 것도 다 날렸는데. 갑자기 저희가 평균 이상의 수입이 된 거예요. 월 30만 원씩 활동비를 받는 것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오래 있으니까 이제 이게 평균 이상의 안정된 직장인이 됐다. 참 이런 얘기를. 블랙 코미디도 그런 블랙 코미디가 없습니다. 그랬던 바로 99년도가 어느덧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일이네요, 이게. 그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98년도까지 전국연합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있었고 그리고 나서 99년도 6월 이후에는 제가 지금 이제 있는 그 인권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인권단체의 민원실장으로 일을 할 때였는데,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도구 변호사 아시나요? 이도구 변호사. 우리나라 공안 사건, 인권 사건에 이분 이름이 빠진 경우가 없죠. 훌륭하신 대단한 분이죠. 대표적이고 대단한 인권 운동가신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검찰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서 2년 징역형을 구형받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7명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그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재판이 열렸는데 이도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한문 앞에서 쌍용 자동차가 농성을 하고 있는데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를
열려고 하는 순간에 경찰들이 네. 그 집회 장소에 난입해서 막 들어와 갖고 방해를 하니까 당시에 이덕우 변호사가 이게 집회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인데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다. 그래서 강제로 이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관 한 명의 옷을 붙잡고 네. 가서 같이 이게 집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자. 확인하자. 그러면서 끌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간 행위가 폭력이다.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다 해갖고 이분을 이덕우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를 해갖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6월에 그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정말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뭐냐면요. 그쵸. 일제시대 때도 변론권을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인 김병론 같은 변호사가 예. 마음껏 그 독립운동가들 변호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변호했다고 징역 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런 지난 유신 정권 하에서 민청학년 사건이나 이런 분들 또 네. 인혁당 사건 뭐 이런 분들을 이제 변론하던 과정에서 그 유신 정권 하에서 변호사들이 체포돼서 처벌받거나 구금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즌 2 유신 정권 하에 독재자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또다시 이런 인권 변호사들이 그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런 기막힌 현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이덕우 변호사께서 그리고 또 한 명 네. 우리 그 박래군 네. 인권운동가 박래군 네. 선배가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도와주다가 네. 또 현재 구속이 된 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 이덕우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죠. 99년도에 예, 99년도 가을에 연락이 와서 모 인권단체에서 인권 상담을 하던 도중에 민원인 한 명을 만나게 됐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사건을 저보고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는 구로구 사채업소 여직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이 사건 뒷맛이 개운치 않게 남았는데요. 여전히 너무도 많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쉬움이 남는 이 사건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사건 저는 반드시 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인데요. 그럼 어떤 사건이냐? 사건의 시작은 더 오래된 사건이었습니다. 1993년도 2월 18일 날. 지금 22년 전이군요. 22년 전 사건인 네. 거죠. 22년 전 2월 18일 낮 2시 50분경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사채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김연희라고 하는 21살이었어요. 네. 당시에 21살의 김연희라고 하는 가명인데요. 아, 가명이죠. 예, 이 사람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사채 사무실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돈 뭐 사적으로 빌려주고 대부업. 받는. 예. 그렇죠. 예, 좀 살벌한 데 아닙니까? 예, 93년도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부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뭐 그야말로 일수? 사채였죠. 일수 일수였죠. 같은 거겠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돈을 빌리고 이제 가져가는. 그리고 나서 못 갚으면 이제 뭐 고액의 이제 이자를 하고 뭐 심하면 이제 뭐 신체 포기각서 등등을 받는 아유, 그런 거죠. 자, 그러한 데에서 21살의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연희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되는데 김 씨는 당시에 전깃줄로 목이 졸려 질식된 상태에서 친구 유모 씨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에 발견될 당시에는 아직 사망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질식된 상태에서 숨은 붙어 있었는데 경찰은 당시에 숨진 김연희 씨의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네. 또 사채업소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치정 또는 금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나가던 그 2월 18일 날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4일이 빠지는 3월 14일 날, 한 달에서 4일이 빠지는 3월 14일 날 경찰은 당시에 모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방아무개 씨를 강도 살인 혐의로 전격 체포합니다. 네. 이 방아무개 씨, 이 박모 씨는 66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 됐나요? 50 됐나? 지금은 딱 우리나라 나이로 50살입니다. 예, 50이죠. 네.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렸네요. 그죠? 27살? 아, 뭐죠? 99년, 아니, 93년 당시. 93년도 당시에는 93년 당시면은 28, 네네. 28. 그죠? 네, 28이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나이로. 22년 지났으니까 지금 50살. 네. 바로 그 청년이었던 거죠. 바로 이 28살이었던 당시에 66년생이었던 방 씨가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경찰이 방 씨를 이 사건 살인 강도 용의자로 체포하게 된 결정적 증거는 한 장의 수표 때문이었습니다. 네. 피살자 김연희 씨가 사망한 바로 그날 사채 사무실에서 수표와 현금이 같이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의 도난 수표 확인해 본 결과 누군가가 은행을 통해 송금을 했는데 수사 결과 문제의 도난 수표 송금한 이는 바로 체포된 방 씨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방 씨가 이 사건 강도 용의자다라고 강도살인 용의자라고 판단해서 그를 전격 연행했고 수사 결과 방 씨 역시 자신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평범하네요. 예. 네. 원래 저희가 할 때 늘 평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중간까지 처음에 평범해요. 네. 늘 평범하죠. 네. 평범한데 왜 하겠어요, 방송을. 다 반전이 있겠죠. 네. 경찰 발표에 의하면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 50분경, 즉 김연희 씨가 이제 사건이 당해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된 시각은 낮 2시 50분경이었는데, 네. 예, 2시 50분경이었는데, 그 전, 약 4시간 4시간 전이죠. 전. 네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 50분경. 이 방 씨가 문제의 사채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서 피해자 김연희가 혼자 사무실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러 왔다가 21살의 어린 여성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걸 보자 방 씨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강도로 돌변한 방 씨는 피해자 김연희를 이렇게 이제 의자에 빙글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 의자겠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있는 의자와 함께 김연희를 힘껏 뒤로 확 제껴서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자가 넘어졌겠죠.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당할 수도 있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방 씨는 곧바로 책상 서랍을 뒤졌고 거기에서 수표를 포함해서 130만 6천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네. 한편 방 씨가 서랍을 열어서 돈을 훔치고 돌아설 때였습니다. 네. 방 씨가 잡아당겨 갖고 의자와 함께 김연희 씨가 기절했다가 네. 이제 깨어난 거예요. 네. 깨어났죠. 순간적으로 정지를 잃었다 깨어날 수 정신을 있죠. 잃었다가 네. 딱 깨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방 씨는 다시 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김연희를 그냥 살려둔다면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이 사람이 신고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신고하겠죠. 네,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방 씨는 그 사무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460cm, 4.6m 정도 되는 거죠. 460cm의 전깃줄을 뜯어서 그리고 나서 뒤에서 그녀의 목을 2번 감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약 15초 정도 양쪽 끈을 힘껏 잡아당긴 상태. 잠시 후 저항하고 있던 그러니까 김연희 이 피살된 김연희가 이 전깃줄로 목을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저항하기 위해서 손으로 막 그러다가 이렇게 저항을 했겠죠. 그런데 15초 정도 지나자 저항하던 김연희의 손이 허공에서 툭 떨어졌다고 합니다. 범죄가 성공하는 순간이었죠. 방 씨는 이러한 경찰의 진술 이후에 송치가 된 검찰에서도 거듭 자신이 김연희를 살해했다고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구로구 사채업소 피살 사건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가 됐고 자백도 했고 그러니까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게요. 그런데 갑자기 방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나섰습니다. 어허.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방 씨가 재판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즉, 그러니까 전부 다 부인한 건 아니에요. 또 방 씨가 네. 자신이 사채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건 사실이다. 돈을 훔쳤다. 네, 130만 6천 원을 훔친 건 사실인데 그러나 자기는 숨진 김연희를 살해한 사실은 결코 없다. 없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 사건 내가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뭡니까? 바로 예상하는 거죠. 뭐 경찰의 고문. 고문. 예. 경찰의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벌어진 그때 그 사건, 구로구 사채업소 여정원 피살 사건의 진실, 시간은 다시 그때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평범한 살인사건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용의자가, 이건 고문에 의해서 허위로 자백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그렇죠. 급 반전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 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시 진실은 무엇일까요? 네. 예.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조금 지난 95년 6월 14일인데요. 네. 이날 방 씨가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 이 편지에서 당일 사건이 발생했던 그때의 방 씨의 행적을 다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사건 당일인 93년 2월 18일 오전 9시 35분경 네. 방 씨가 평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카드깡을 해왔대요. 아이고. 이 사채업소 사무실에서. 예, 예.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아유. 그때 당시에 이제 27살, 8살인데 사실은 뭐랄까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할 얘기는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성실하게. 예. 예.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사실 가서는 안 되는 되죠. 이 사채업소를 왜 갑니까? 사실은 제가 노래방을 그만둘 때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그 매니저가 어. 툭하면 사채를 써갖고 네? 재정을 어렵게 하는 거야. 우리 재정을. 아, 그래요? 네. 저도 노래마을 테이프 많이 샀는데. 예. 예. 막판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채업소 드나들면 안 되는데 결국은 방 씨도 이때 여길 자주 갔던 거예요. 더군다나 네. 전날 이 방 씨가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또 여길 찾아갔었대요. 네. 돈을 빌리기 위해서. 글쎄 물론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막 여기저기 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자동차 거기 영업사원 하니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 저도 이 방 씨의 아버지를 직접 여러 번 만났었거든요. 예, 예. 이 방 씨 아버지로부터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또 알게 되기도 했고 한 네, 건데 네, 이 자료를 읽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덕우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했다는 분이 바로 이 방 씨의 아버지였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방 씨 아버지를 자주 만나서 사건 내용과 자료 등을 쭉 체크하고 확인했던 건데 바로 전날도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아버지 카드가 또 한도가 초과돼서 카드깡을 못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다시 사건이 일어났던 이날 방 씨가 이 사채 사무실 찾아갔을 때는 또 친구의 카드를 빌려서 또 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 막판같이 몰렸긴 몰렸군요. 예. 그런데 사채 사무실 도착했을 때 이상했대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평소 근무하던 여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음. 그래서 문은 열려 있고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렇게 싶었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남의 사무실에 있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 씨가 다시 밖으로 나왔대요. 네.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여직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여직원인데 결국은 이제 사망한 김연희죠. 네. 김연희. 그러니까 여직원이 올 때까지 잠시 밖에서 서성거렸는데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사무실로 갔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사무실 직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또 다시 방 씨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9시 35분경에 처음에 사무실에 갔는데 없으니까 네. 서성거리던 중에
9시 50분경이었답니다. 9시 50분경. 예. 5시간 전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5분 후죠. 예, 예. 예, 9시 35분에 도착해서 15분 정도가 이제 두 차례 들어갔는데 여전히 계속 안 오니까 네. 9시 50분경에 다시 또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안 와서 나왔는데 그때 방 씨의 뇌리를 스치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깨달아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바로 전날 네. 말씀드렸잖아요. 전날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네. 카드깡 하러 왔다가 한도 초과가 돼서 그냥 돌아갔었다고요. 네. 바로 그 한도 초과해서 돌아갈 때에 본 게 있었다는 거예요. 본 게 있었다. 뭐냐? 바로 그 여직원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을 넣는 장면을 봤대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고 어저께 돈 들어가는 걸 봤다. 방 씨는 어느새 자신이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느꼈다. 유혹을 느낀 거죠. 네. 유혹 느낄만 하죠. 막판에 네. 몰려. 사람이 막판에 몰리면은 좀 이상해져요. 예. 몰리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저께 봤던 여직원이 돈 넣은 서랍을 뒤졌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돈 수표 현금 포함해서 130만 6천 원. 자, 이게 바로 방 씨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전부에서 자신이 관여한 전부다. 그러니까 즉 자기는 갔을 때 여직원도 본 적이 없고 네. 죽인 적은 더더구나 없으며 오직 그 사무실에 전날 돈 집어넣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훔쳐서 나왔다. 그때까지 자기는 숨진 여직원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방 씨의 그날 행적의 전부다. 한편 사채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방 씨 이후의 행적은 어떠냐? 이제 돈을 구로구 사무실에서 훔친 후에 방 씨는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서초동 남부 터미널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도착한 시각은 10시 40분경. 그러니까 9시 50분경에 거기서 돈을 훔치고 그리고 택시를 나와서 잡아서 타고 그리고 나서 서초동 남부터미널로 오니까 10시 40분경. 네. 이 10시 40분경에 그가 서초동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요? 바로 뭐냐면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돈 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또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요? 방 씨가 이때 그 훔친 돈을 그러면 어떻게 훔친 돈 중에 수표를 쓴 거를 경찰이 알게 됐느냐. 방 씨가 돈을 훔치고 나와서 곧바로 서초동에 와갖고 이 훔친 돈 중 30만 원을 그 전에 돈을 빌린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돈이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게 채권이 이게 돈 빌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결국은 자기가 돈 훔쳐서 그래서 그 돈 훔친 돈으로 돈을 빌린 사람한테 갚기 위해서 30만 원을 보냈는데 바로 그 시각이 10시 40분경이었다는 겁니다. 예, 예. 알리바이가 일단 성립이 하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방 씨는 돈을 30만 원을 보내준 후에 곧바로 버스를 타고 송탄으로 갔답니다. 경기도 네. 송탄으로. 네. 그리고 난 12시경에 도착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남부에서 남부터미널에서 송탄 가면은 그 정도 될 수 그죠. 있죠. 네. 1시간이면 뭐 가죠, 거기서. 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결국 사채 사무실에서 돈을 훔친 건 사실이지만 김연희를 죽인 사실은 없다. 이런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방 씨 왜 자신이 하지도 않은 범죄 이렇게 자기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렇죠. 예? 나는 죽인 적 없고 다만 돈을 훔쳤다. 그리고 그 돈 훔친 돈 가지고 30만 원을 서초동 가서 그 통장으로 입금했다.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리 사람이 강심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훔친 돈 갖고 와갖고 자기한테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다고 보내줄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만약에 했다면 정말 얼마나 좀 기가 막힌가요? 아니 그러면 사람 죽이는 게 더 무섭지 돈 빌린 게 무서운가? 아유, 일단 근데 뭐 사람은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쵸.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하여간 아니, 특이해.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람까지 죽여갖고 돈을 훔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돈 빌린 사람한테 송금했다. 여하간 방 씨는 자기가 그냥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 자백했느냐? 이유는 고문이었습니다. 역시. 예, 방 씨는 경찰이 자신을 연행한 후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바로 방 씨가
이 송금한 그 수표, 이게 이제 사망한 당일 없어진 수표였는데 이거를 송금했다는 걸 알게 된, 그래서 체포된 날이죠. 93년 3월 14일. 네. 이날이 일요일이었답니다. 네. 방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가서 미사를 본 후,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들려서 시장을 본 후에 네. 집에 가겠다고, 먼저 집에 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먼저 혼자 집에 왔는데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자신을 이제 어느 경찰서의 강력 일반 형사라고 하는 사람이 뭘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집 근처에 있으니 잠시만 나와달라. 네네. 그래서 방 씨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앞뒤 설명 없이 경찰은 방 씨를 체포한 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때 경찰에 연행되는 방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오던 방 씨의 어머니였다고 그래요. 뭐 방 씨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또 인지상정, 이렇게 또 아들이 잡혀가는 장면을 본 그 어머니는 또 뭔 죄입니까? 그렇죠. 예, 엄청나게 아팠겠죠. 그렇게 연행된 방 씨, 그 후, 예, 방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방 씨가 주장하는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 예, 그 시작은 연행되는 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찰로서는 예. 이 훔친 돈, 예, 그쵸. 그거 저 추적했으니까 이놈이 죽였구나. 틀림없죠, 뭐 예, 누가 봐도. 틀림없다. 예,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있죠. 범죄자 취급을 했다는 네. 얘기군요. 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난 후에 바로 수갑을 채웠고 그리고 나서 네가 범인이니까 순순히 모든 걸 자백해라.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가슴과 등, 뭐 허벅지 뭐 가리지 않고 무차별 구타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고문 등 가혹행위가 시작된 곳은 강력 일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도착한 후 강력 일반 사무실에 들어가서부터였는데요. 네. 7명의 경찰들, 형사들이 강력계 사무실의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근 후에 돌아가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그 형님 그 공공의 적 보셨습니까? 공공의 적 영화 봤죠. 공공의 적. 네. 설경구 나오잖아요. 예. 그 강력계 형사들에게 물어보면 그 경찰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낸 영화. 이게 공공의 적이라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근데 실제로 공공의 적에서 보면 경찰들이 라면인가 무슨 뭘 시켜서 자기네들끼리 먹으면서 네. 잡아온 그 용의자, 혐의자를 그 이른바 통닭구이라고 하잖아요. 수갑을 네. 그러니까 발과 손에 뒤로 채운 후 네. 그리고 나서 가운데다가 봉을 끼운 끼운 후에 다음에 책상과 책상 사이에다가 걸어놓죠. 걸어놓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통닭구이라고 통닭구이. 하죠. 이렇게 탁 걸어놓고 왜 통닭구이 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옛날에 전기구이 통닭, 네. 예. 영양센터. 네. 지금 길거리에서도 왜 뭐 한 마리 6,000원, 뭐 두 마리 10,000원 해갖고 네네네. 파는 게 이제 사실은 가운데다 질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바로 그 공공의 적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방 씨 역시 그러한 그 강력반 경찰서에서 이제 폭력을 당했고 고문은 구타만이 아니라 전기봉을 동원해서 전기 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시인하면 사형만은 면하게 해줄 테니 자백해라. 이런 강요가 거듭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게 이제 방 씨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사반장 진행하면서 참 데자뷰라고는 할까요? 예. 어쩌면 이런 게 이렇게 천편일조로 똑같은지. 예? 수사 방식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자백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검찰과 법원이 또 인정을 해주는. 인정해주니까 실적으로 알아주니까 게다가.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은 그러니까 복불복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좋은 변호사, 그러니까 좋은 판사를 만나면 무죄가 될 사건이 조금만 좀 나쁜 판사를 만나면 이런 자백도 증거가 된다. 네. 이 사건 인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3일을 지날 때쯤 방 씨는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방 씨는 마침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3일이 지나가니까 뭐
예, 두들겨 맞고 뭐 고문 당하고 이러니까 못 버텨요, 사람. 보통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사흘 정도. 네. 잠 안 자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루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온 몸이 멍이 든 상태에서 다음 날 진짜 속된 말로 맞은 부위 또 맞으면 그 고통. 근데 그게 3일째 되는 날 그 맞았던 부위를 또 맞는다? 묶인 부위를 또 수갑에 묶여서 또 매달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결국 방 씨도 이날 무너졌는데요. 이후 방 씨는 구로구 사채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김연희를 살해하는 상황을 현장 검증을 하는 건데 조서를 꾸미는 건 구두로 내가 범인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검증은 말로써 행동으로 조서를 꾸미는 거거든요. 직접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행동으로 야 어떻게 묶었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옮겨놨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연희 여직원을 살해하는 장면을 재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현장 검증을 하기 전에 사실은 경찰이 이 방 씨에게 네. 예행 연습을 시켰답니다. 이거는 완전 조작이죠. 연기 지도를 했다는 연기 얘기군요. 지도를 한 거죠. 아. 진짜 이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죠. 왜냐하면 자기가 네가 했다면 네가 한번 보여봐라는데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감아야지 왼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었지 뭐 이쪽으로 했잖아. 아니 임마 이렇게 가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식아 2번 감았잖아. 임마 왜 10번 그렇죠. 감아 이 자식아 이거.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그거 말고 갈색으로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이제 기자나 사람들 불러오면 자 해봐. 그러면 이제 연습한 대로 하니까 봐라.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저렇게 왼쪽으로 2번 감았겠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죄 증거가 되는 거고. 하하. 범인을 만들어가는 이런 거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지. 2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그렇죠. 이런 것이 22년 만에 한 번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22년 만에 한 번. 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명언이십니다. 그 얘기. 이런 그런데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그 조작에 가담한 정말 경찰들, 놀래야죠 우리가. 예. 어떻게 진짜로 이런 일이 이래야 되는데. 조작에 가담한 경찰들 예. 그걸 증거로 받아준 재판부 다. 1심, 2심까지 그 증거로 채택해서 유죄를 때린다. 예. 그럼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조작에 가담한 범죄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이 예. 돼야 되는데. 네. 자, 그런데 방 씨는 경찰에서 이런 허위 진술을 한 후에 검찰 송치 가서도 여전히 계속 사실이라고 또 인정을 합니다. 형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자료로 채택이 안 됩니다. 참고 자료일 뿐인데 네. 검찰에서 한 진술은 달라요. 하하.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방 씨가 경찰에서는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 해도 검찰 가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방 씨는 그렇지 않았어요. 검찰 가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 방 씨 하는 말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당시 당한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이고. 다시 부인하는 게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혐의를 인정했고 무조건 시인하면 관대하게 처벌해준다는 경찰의 말에 허위자백을 계속하게 되었다고 또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 재판부 방 씨의 허위자백 및 무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 재판부에 가서 이제 내가 고문에 의해서 허위자백한 거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방 씨에게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물론 사람을 죽였다면 뭐 15년 뭐 타당하겠죠. 네. 그리고 2심에서는 3년이 깎인 12년형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살인사건이면 맞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방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끝내 방 씨의 주장 인정되지 않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네네. 사실 이때 방 씨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 판결 내린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과거 완도
존속살인 여무기수 김신혜 사건과 네네네네. 다르지 않습니다. 예, 예.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건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자백인데. 자백 안 했다라고 이거 그 허위로 한 거다라고 예.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인정하지 않았던 논고가 뭐였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자료가 없지만 검찰에서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데 방 씨가 검찰에서도 내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즉, 방 씨가 사회적 경력 지위, 이거 똑같잖아요? 그 완도살인 사건하고서도 똑같이 김신혜가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예, 방 씨가 자신이 김연희를 살해했다고 얘기한 것은 이러한 진술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줄 알면서도 그와 같이 시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죄의 증거로 넉넉히 하지만 우리가 본 그 사례에 의하면은 네. 검찰과 갖고는 검사는 내 말을 듣고서 억울함 풀어주겠지. 네. 라고 고지것대로 얘기했다가 오히려 얘 왜 다른 얘기해? 야 경찰 일로 와. 얘 데려가고 다시 해갖고 와. 그런 거 있었죠. 예, 사건 조작에 같이 가담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72년도 우리 방송에서 했던 춘천 네. 파출소장 딸. 네네네. 예. 정원섭 예. 살인 사건이잖아요. 정원섭 예. 목사. 그분 경찰에서 파출소장 딸 살해한 혐의로 72시간 내에 당시 김현옥 내무부 장관이 검거령을 내리니까 진범이 아니라 범인이 필요했던 경찰에 의해서 아주 지독하게 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허위 자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검찰에 가서 검사를 만나 사실은 제가 전부 허위 자백입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더니 검사가 그때 한 말. 다시 가서 좀 더, 손 좀 봐줘야 되겠구나. 손 좀 봐야겠구나. 그 말에 자기가 더 절망했다 얘기잖아요. 바로 이 사건도 그런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진실은 무엇일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방 씨의 아버지를 통해 받은 경찰 수사기록 및 검찰 조서,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문 모두를 살펴봤고 또 방 씨의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변론 요지와 항고 및 상고 이유서, 그리고 방 씨가 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모두를 종합해서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중대한 의문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이 사건 핵심 한 가지죠. 돈을 훔친 사실만 인정하는 방 씨와 네. 또 경찰은 이와 달리 경찰, 검찰, 재판부는 돈을 훔치는 과정에서 김연희를 살해했다.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돈을 훔칠 당시에 숨진 여직원을 방 씨가 봤냐 안 봤냐. 방 씨는 전혀 여직원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방 씨의 주장처럼 이 숨진 여직원을 방 씨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의 의혹은 쉽게 풀린다. 그러게요. 그 푸는 열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직원이 정말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김연희의 행적을 돌아봅니다. 아, 그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자, 먼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 당일 김연희의 행적은 이랬습니다. 김연희 씨 숨진 분이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죠. 네. 그런데 행적은 참 묘하긴 했어요. 그래요? 이분도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 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그러니까 93년 2월 18일 날 사고가 났는데 바로 전날인 93년 2월 17일 저녁 김연희는 결혼을 약속한 배모 씨를 만납니다. 아. 둘은 영화를 보고 데이트를 즐겼고 그리고 밤이 깊어질 때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헤어지기가 싫었던 거예요. 김연희 씨가 약혼자 배 씨하고.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럼요. 그래서 오늘 밤 함께 있으면 안 되냐고 약혼자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이제 배 씨의 진술이에요. 경찰에 가서 약혼자 배 씨가 이제 한 진술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연희의 함께 있자는 제안 당연히 배 씨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네. 잠시 후 이들은 시흥동에 있는 모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이 같이 투숙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숨진 김연희 씨가 당시에 결혼한 언니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네. 형부의 눈치가 좀 보이니까 일단은 집에 좀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서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약혼자가 자고 있던 여관으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뜨거운 피를 열렬히 사랑하는 젊은 연인들. 예.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당일입니다. 비극적이죠. 예.
그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거란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당일 새벽 4시 30분경. 약속대로 김연희는, 얹혀 살던 언니 집을 몰래 빠져나와 전날 헤어진 약혼자 배 씨가 잠자고 있던 여관으로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약혼자 배 씨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그때부터 아침 8시 20분까지 모두 2차례 네.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니까요.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후에, 바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약혼자 배 씨가 김연희 씨와 헤어진 시각은 그 아침 8시 35분경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8시 20분경에, 까지 모두 2차례, 그때까지 성관계를 갖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아침 8시 35분경, 김연희가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그 사무실로 갔는데, 네. 이때 김연희 씨가 사채 사무실에 출근해 있었다는 것을 사무실 사장인 차모 씨가 경찰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연희가 8시 35분경에 이미 출근을 했대요. 예. 이때 사장 차 씨는 출근해 있던 김연희에게 별일 없냐고 물었고, 그러자 김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전 9시경에 차 씨는 새로 문을 연 영등포 사무실로 가면서 김연희에게 사무실을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연락 오면 빨리 처분하라라는 업무 지시를 한 후 그러고 사채업소 사무실을 나왔다. 이게 차 씨가 마지막으로 김연희 씨를 목격한 상황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반대로는 9시까지는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8시 35분에 그 약혼자와 헤어졌고 9시경에 그 차 씨, 사장 차 씨가 사무실을 나올 때에 김연희는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예. 자, 이때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숨진 김연희를 최후 목격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사건이 발생한 사채 사무실과 나란히 위치한 같은 건물의 당구장 여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10시경, 그러니까 사채사무소 사장인 차 씨가 사무실을 나간 게 9시. 네. 그리고 1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당구장 실내 아침 청소를 하고 있던 여주인이 그 사채 사무실 철문을 놓고 하는 한 남자를 봤답니다. 네. 키 1m 70cm가량의 콤비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였는데요. 그 남자가 안으로 사채 사무실을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척이 없자 남자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바로 사채 사무실 문이 열렸다. 어허. 그리고 그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 사람 바로 김연희 씨였다고 합니다. 10시. 예. 즉, 이 당구장 여주인 진술에 의하면 김연희는 적어도 10시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죠? 그렇군요. 10시까지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 당구장 주인이 진술이 10시 또는 10시 20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최소 10시, 길면 10시 20분까지는 김연희가 살아 있었다. 방 씨, 형을 살고 있었던 살인용자 방 씨가 의의 진술에 하면 그 시간은 바로 방 씨가 택시를 타고 그렇죠.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방 씨가 이미 서초동으로 옮겨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바로 김연희가 살아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데 바로 이때까지 살아있는 김연희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본 사람 바로 이 당구장 여주인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네. 이 목격 진술 아주 중요한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되는데 이 사실 일단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두고 10시까지 살아있었다. 예. 10시나 10시 20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연희의 사망 사실, 그러니까 이 사고를 당했다는 거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참 묘해요, 이게. 그녀의 친구였던 유 씨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김연희 씨 친구인 유 씨였는데 유 씨가 김연희를 찾아간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마지막으로 당구장 여주인이 김연희를 목격한 거 하고 나서 5시간이 흘러가던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네. 친구 유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네.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김연희 씨가 근무하던 사채 사무실 사장 차 씨였습니다. 예. 차 씨는 유 씨에게 전화를 해갖고 김연희에게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니 사무실로 한번 가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냈던 모양이군요.
서로.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직원의 친구에게 왜 사무실로 가라고 할까? 여하간. 왜 그런지는 네. 차차 보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차 씨의 말에 걱정된 마음으로 친구 김연희를 찾아갔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유 씨는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하는데 바로 전깃줄로 목이 감긴 채 신음하고 있는 친구 유 씨, 이 김연희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난 후 유 씨는 당구장 여주인과 함께 김연희를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것이 바로 사건 당일 김연희와 그 김연희를 처음 발견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지 진실 탐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찰과 검찰은 방 씨가 이 사건 범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경찰과 검찰은 방 씨가 김연희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백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백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법원은 방 씨에 대해서 살인 강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피고가 자유로운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 그러니까 자신의 그 범죄를 자백했다. 이걸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진 학력, 지능, 사회적 경험, 지식에 비추어 보아 경찰에서는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 예. 이렇게 또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많이 맞았다 이건 인정한 거예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를 유죄로 삼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여간 자유로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그 같은 인정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서도 행한 것이기에 자백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쓴 겁니다. 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얘기 우리 사극에서 맨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어. 그런데 이게 여전히 현대 문명 사회에서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래서 고문 끝에 자백하니까 그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죠? 어떻게 직접 증거도 없는 이런 사건 단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인지 법치국가로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방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보다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은 여러 정황을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 재판부가 무시한 정황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확인됩니다. 네. 앞으로 이 사건에서 저희가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들 그 매우 중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경찰,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전부 다 무시해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이 이 사건에서 죽은 범인의 이름을 착각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것이 놀라운 이 사건의 반전과 반전 또 들어가는데 네. 과연 방 씨가 주장하고 있는 진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그럴까요? 예,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진실 탐험에 들어가서 이 사건 낱낱이 다시 한번 해부할 생각입니다. 고상만의 수사반장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